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고등학생들의 집단 자퇴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떠나 거리로 나선 이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는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자퇴 사태가 단순한 반항이 아닌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시부야의 한 고등학교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수많은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뒤바꿔 놓았고 지금은 정부를 향한 대규모 진실 요구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 방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나카무라 유키라고 합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제 일상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보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유행이려니 했는데 어느새 교실 구석구석에서 나는 이런 한글 이름을 지었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유키, 너도 한글 이름 만들었어? 카나코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대. 교실 앞자리에 아오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한글을 잘 모르겠어. 그 순간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직도 한글 몰라? 요즘 누가 한글을 모르니? 반 인기녀 에리카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거나 K-POP 춤을 따라 추기 시작했어요. 교실 한쪽에선 누군가 한글로 친구 이름을 적어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만 그 원밖에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한글 학습 앱을 찾아 다운로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기하학적인 모양의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읽어보니 놀랍게도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해?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을 외웠고 이어서 아야, 어와 같은 모음도 배웠어요.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 사랑, 친구.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께서 커다란 포스터를 들고 계셨어요. 올해 수학여행 장소를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미국, 호주, 한국 중에서 투표하라고 하셨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면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였습니다. 에리카와 몇몇 친구들은 왜 선진국인 미국 안 가고 한국이야? 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대세를 거스를 순 없었죠. 담임 선생님은 한국은 IT와 문화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나라라며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에 교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한글로 유키를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 나아가 한국 지하철 앱과 지도맵도 다운로드했습니다. 앱 내의 한글을 읽으며 가슴이 설렜어요. 곧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짜릿한 느낌을요.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 반 친구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공항 내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좋지만 인천공항은 또 다른 차원의 세련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있던 다이스케가 여기 진짜 깨끗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에리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진 것을 보니 놀란 것 같았죠. 로비에서 로밍센터에 줄을 서서 와이파이 에그를 대여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기기가 한국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며 일본 로밍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였어요. 에리카가 여기 좀 시골스러운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강을 건너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첫 일정으로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무인 발권기에서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반에서 조용한 미카가 유키는 한글을 배웠구나. 나도 좀 알려줘라고 다가왔어요. 지하철에 탑승하자 천장에 디지털 시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역까지 초 단위로 표시되고 지하철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되는 점이 놀라웠어요. 에리카는 일본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전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명동으로 향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앱을 열어보고 근처의 서울시립도서관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골목마다 깔끔한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노란 점자 블록, 테이크아웃 줄을 선 손님들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른 풍경이었죠. 도서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쾌적한 공기와 함께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서관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쾌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입구 근처의 무인 대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진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카드를 기계에 대고 책을 스캔한 다음 몇 초 만에 대출 처리를 완료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벽면에 설치된 한글 창제와 세종대왕 특별 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전시되어 있었고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그림도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보며 해설을 읽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문자 체계와는 대조적이었어요.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그 효율성과 민주적 가치에 감동했습니다. 체험 코너에서 붓펜으로 유키라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어요. 첫 시도치고는 꽤 잘 쓴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시를 보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자유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출구 근처에서 한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글자란다. 누구나 하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제가 한글을 독학했던 경험과 겹쳐지면서 그 말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 문자가 가진 철학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글자 하나에도 이런 깊은 배려와 과학적 설계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호텔 로비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에리카와 다른 친구들은 명동에서 쇼핑한 화장품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유키, 너는 어디 갔었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었어. 한글에 대한 특별 전시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도서관이라고? 와, 유키 너 진짜 특이하다. 수학여행 와서 도서관을 다니다니. 에리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키득거렸지만 의외로 다이스케와 미카는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에 대한 전시라고? 어떤 내용이었어? 미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본 것들, 특히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도 뭔가 감동받은 것 같았죠. 그런 깊은 철학이 있었다니. 나는 몰랐어. 미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의 전통 음식점에서 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김치를 맛보고 그 독특한 매운맛에 놀랐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오늘 도서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다이스케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문자 체계 같은 거. 우리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배워야 하잖아. 너무 복잡하지 않아?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에리카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 더 우아하고 전통 있는 나라야. 복잡한 만큼 깊이가 있는 거지. 그 말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한글은 24글자로 누구나 배우게 만들었을까? 너무 감동이었어. 글자에도 철학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 제 질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끼어드셨습니다. 유키, 문화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내일은 더 많은 곳을 둘러볼 예정이니 잘 자야 해. 선생님의 말씀으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속 질문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은 경복궁 관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특히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경복궁은 여러 차례 파괴되었다가 복원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궁궐 건물들이 훼손되거나 철거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 중 상당수는 해방 후에 다시 복원된 것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그 시기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않았거든요. 단지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던 시기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었죠. 혹시 일제강점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복잡한 역사예요. 오늘 오후에 예정된 서울 아카이브 센터 방문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아카이브 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에리카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봤어? 불편한 주제인 거 알잖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가 있는 것 같아서. 에리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아카이브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될지 예감이 왔기 때문이었죠. 현대적인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정돈된 전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전시물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울 아카이브 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내부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입구에서 우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센터 내부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카, 다이스케와 같은 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곳은 서울의 역사적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가이드의 안내가 끝나자 각 그룹이 흩어졌습니다. 에리카와 그녀의 친구들은 현대 서울의 발전상을 다룬 전시관으로 향했고 저희 셋은 특별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게 뭐지? 다이스케가 물었어요. 일제강점기 관련 전시인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시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분한 조명 아래 다양한 사진과 문서, 영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섹션은 강제병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본 군인들이 조선 궁궐을 점령하는 모습, 강제로 체결된 조약 문서,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 미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섹션은 창씨개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시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한 흑백 사진에는 긴 줄을 서서 관청에 이름을 등록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다이스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전시 한쪽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에는 창씨 개명된 이름들과 원래 이름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수백 개의 이름을 보는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정체성을 빼앗는 행위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더 걸어가자 강제징용이라는 섹션이 나왔습니다. 탄광과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조선인들의 사진, 일본으로 끌려가는 젊은이들의 모습,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이한 영상 자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자의 증언 영상이었어요. 9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6살에 끌려갔지요. 탄광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은 친구들이 죽어갔어요. 지금도 그 시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영상 속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일본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섹션은 위안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읽기도 전에 다이스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밖에서 기다릴게. 그가 서둘러 전시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뭔가 더 끔찍한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미카와 저는 천천히 전시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소녀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이야기, 그들의 증언과 사진, 수십 년간 계속된 정의를 위한 투쟁, 모든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미카는 이미 울고 있었고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전시 설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시실에서 나왔을 때 저와 미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이스케도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셋은 그저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키, 다이스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궁금해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역사가 다르구나. 미카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것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왜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만 들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가, 배워온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모였을 때 에리카와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수다를 떨며 즐거워 보였어요. 그들은 현대 서울의 발전상, 케이팝 문화 전시관 등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기에 그 대화에 쉽게 끼어들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에리카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 재미없었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시관을 봤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역사야. 에리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런 불편한 옛날 이야기는 잊어버려. 그냥 재미있게 여행하자. 그 말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역사를 그냥 불편한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의 논쟁은 피하고 싶어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전시의 이미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제징용 당했던 할아버지의 눈물, 창씨개명 문서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교과서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일본어로 일제강점기를 검색했어요.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간략하고 중립적인 어조였습니다. 식민 통치, 개발, 근대화 같은 단어들이 주로 보였죠. 그러나 오늘 본 전시는 그런 단어들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담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 중 일본 역사 교과서 논쟁이라는 제목의 링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침략, 역사와 전쟁 범죄에 대해 축소하거나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미카와 다이스케가 찾아왔습니다. 세 명은 오늘 본 전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불완전하고 편향되어 있다는 점,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본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다이스케는 양국의 역사를 다룬 다양한 책을 읽어볼 계획이라 했고, 미카는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우리 셋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의 노력을 지지해주기로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는 이 경험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수학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공식 일정은 롯데월드 놀이공원 방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지만 우리 셋은 조용히 공원 한쪽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녁 숙소에서 짐을 싸면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었던 평범한 일본 여고생에서 이제는 역사와 진실에 대한 깊은 질문을 품게 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에리카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외로 그녀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조금 들려주었던 역사적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불편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에리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씩, 한 대화씩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첫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5일 전과 같은 풍경인데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돌아가자 친구들은 모두 한국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대부분 쇼핑한 화장품이나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친구들이 물었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역사 전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그날 오후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 중 한국에 대한 언급이 너무 간략해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창씨 개명은 왜 했던 건가요? 선생님은 당황하셨고 그건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업 후 찾아가 더 물었지만 선생님은 역사는 복잡해. 도서관에서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조금 읽을 수 있게 된 덕분에 한국 자료도 번역기를 이용해 볼 수 있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교과서에 누락된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말, 미카와 다이스케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읽는 소녀 유키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학습 과정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 대해 썼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도 한글에 관심 있어. 세종대왕의 철학이 정말 대단하네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용기를 얻어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편해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에리카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내 용기가 대단해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마침내 역사 선생님도 교과서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방문 6개월 후 우리는 한국 고등학생들과 온라인 교류회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학교 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오해가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성숙한 태도와 역사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진로를 고민하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싶었죠.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단순한 문자 학습으로 시작했지만 한글 속에 담긴 철학, IT 강국의 현대적 면모, 그리고 아픔을 딛고 일어선 역사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길 정말 잘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에서 배운 포용의 정신,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혁신까지. 이 모든 가치들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한 소녀의 깨달음.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